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와,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은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질어질하네요. 그래도 뭐 주식 한 90% 이상 들고 지금 떨어졌는데 간만에 이제 맞았지만 그래도 계획은 또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탐욕 지수인데 아마 오늘 미국 시장 확인하고 나면은 이 타임라인에서 익스트림 피어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저 말고도 이 한국형의 익스트림 피어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뭐 한투증권 위원님도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멈추려면은 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좀 반등해야 되는데 지금 좀 살살살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멈춰야 돼요. 가장 이제 변화가 높았던 매크로 지표가 거의 이제 이 시장을 박살낸 원흉에 가깝기 때문에 이 원흉에 가까운 게 두 개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랑 엔달러인데 이 엔달러의 환율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최악을 벗어나고 이것도 최악을 벗어나야 시장이 멈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장이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이제 걱정일 텐데 저는 사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과매도가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100% 찍는 건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면서 처음 본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고 있는 특정 업종 강도 지수도 이게 0. 평균적으로 0.3 이상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과매도권, 시장에서는 이제 과매도권이고 주식을 이제 매수해야 될 찬스인데 이게 지금 0.56까지 왔어요. 이게 과거에 어떤 구간이냐면 종종 이제 시장이 0.3 이상, 0.4 이상으로 이제 가는데 2020년도에 그 크게 이제 빠질 때, 코로나로 빠질 때는 엄청나게 더 올라가긴 했었지만 평균적으로 조정이 세게 받으면 0.7, 0.8까지도 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상관관계도 엄청나게 지금 올랐어요. 상관관계가 지금 0.67 정도의 업종 상관계가 올랐다는 거는 거의 주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 상관계가 0.67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또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자주 없어요. 0.7 정도 간 거가 있긴 한데 그래서 거의 클라이막스 부근으로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8도 있긴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MDD 같은 걸 제가 이제 또 자주 보는데 이걸 이제 한번 잠깐 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MDD가 계속 우려했던 게 코스닥이 과거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 한 20% 이상 빠진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MDD가 얼마 찍었냐면 24.54를 찍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5.56이고, 그럼 이게 과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기 둔화,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죠. 그때 당시에 MDD가 한 15% 찍었어요. 코스피가 15, 16%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20%좀 넘게, 25% 가까이까지는 안 갔지만 20%좀 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이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중국의 경기 둔화였고 이번에 미국의 경기 둔화인데 뭐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유사한 구간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이때는 막 GDP가 막 박살나고 실업률이 막 미친 듯이 치솟고 그런 구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MDD가 찍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30%대.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때 당시에 25%를 찍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30%대 35%대 35% 코스피가 35% 코스닥이 38%까지 이제 MDD를 찍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GDP가 막 박살나고 실업률이 막 미친 듯이 갑자기 치솟고 매크로 지표가 다 망가지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5% 38% 찍어도 사실 할 말은 없죠. 그 정도 찍는 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찍는 거는 매크로가 완전 망가졌을 때고, 지금은 이제 막 초입이다, 조금 우려가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똑같이 이때 당시처럼 MDD가 35% 깨지고
38% 깨지고 그런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 25%, 24% 정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한 20% 정도에서 멈출 거라 생각했는데 빠져봐야 5%겠지라고 했던 게 이제 10%가 됐네요. 여기서는 또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2020년도에 정말 많이 빠질 때 코로나로 매크로 지표 박살나고 막 이럴 때 코스피가 35% MDD 찍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38% MDD를 찍었는데 과연 그때처럼 될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금리로 한참 고통받을 때 막 35% 찍기도 했었거든요. 줄줄 내려가면서. 근데 지금의 모습은 한 방에 빵 하고 때려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에는 2015년도에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도 한 8월 달에 조정이었고 비슷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V자로 전고점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주식 파는 거는 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도 이게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주식 팔아봐야 의미가 없듯이 국내도 지금 익스트림 피어 국면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파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같은 날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시장에 살만한 것으로 지배가 살만한 것이 될까?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유동성 공급 컨셉 위주로 종목을 좀 깔아서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90% 들고 있더라도 뭐 90% 이상 들고 있더라도 그냥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비중을 안 줄였는데 너무 오만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컨셉을 들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컨셉들이 매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게 8월 5일인데 뭐 예를 들어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고 화장품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방산이 있고 이게 지금 기관들의 시가총액 대비 매수를 보는 거거든요. 방산, 아니, 그 화장품 있고 조선 있고 기계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 같은 것들도 막 있어요. 그리고 전력기기도 있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뭐 LS, 현대일렉트릭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력기기라 그 다음에 밸류업 그리고 뭐 바이오도 있고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또 조금 더 이제 잘 보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이쪽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밸류업 관련해서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ETF를 밸류업 ETF, 액티브 ETF를 설정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보면은 뭐 여전히 이제 9월 달에 수급이 예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또 밸류업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액 기준으로 기관이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날에 비해서 본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매수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매도 빼고 매수만 한 거 본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용감하게 매수했던 것들이 어떤 걸까? 그래서 방산, 조선, 밸류업이잖아요. 반도체 있고 내려가서 이제 음식료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엔터 이런 거 반등하려고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렇게 이제 보면서 뭐 방어하려고 이제 통신주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테크인 같은 이제 반도체 뭐 내러티브한 반도체 기업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를 하는 용감한 기관들이 있더라. 어쨌든 뭐 결국엔 누가 먹는지 모르겠으나 매수가 이쪽에서 그동안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들고 떨어질 때 첫 번째로 신용을 들고 떨어지면 어차피 지금 같은 오늘 한 10% 떨어졌으면 신용 들고 풀 신용을 쓴 사람은 거의 없겠죠. 풀 신용은 다 죽었겠죠. 그냥 뭐 어느 정도 신용을 쓰고 떨어졌다면은 신용 빨리 줄이는 게 반등할 때 신용 줄이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달고 계속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일단 반등하면은 장기채를 좀 포트에 넣자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하면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조금 줄이면서 장기채를 ETF를 포트에 넣고 그 다음에 현금 플러스 R 주식으로 가자. 이 생각은 다 깔고 머릿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군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 중에서 압축.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아무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유동성 컨셉 안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예를 들어 조선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들고 있다. 방산이 있다. 그럼 전 지금 방산이 종목별로 다 있어요. 뭐 현대로템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이 빠진 걸로 밀어 넣을지 아니면 덜 깨진 게 더 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밀어 넣을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수급 강도에서 좀 과매도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한쪽으로 이제 몰아넣는 구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할 때 선택 좀 반등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밸류업 쪽에서도 금융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압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바스켓으로 샀는데 이제는 한번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압축을 그 한 종목 한 개 업종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컨셉에 내가 한 컨셉에 서너 개가 있다면 뭐 두 개나 한 개로 줄이자. 그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수급 강도에서 빈집 위주로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 뭐 대부분 다 빈집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컨셉이 살아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럼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장이 좀 풀린다라고 느끼려면 첫 번째 뭐 보냐면 전날 음봉의 절반을 회복해야 돼요. 전날 음봉의 전일 음봉, 전 거래일 음봉, 음봉의 절반을 회복해야 되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또는 제가 이제 잘 보는 게 3일 이평선 코스닥 지수 3일 이평선 오후장에 극복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두 개 1번과 2번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일단 뭘 하냐면 그 포지션에서 2번이 압축을 할 거예요. 유동성 컨셉 안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종목을 한 30종목 들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안에서 이제 압축을 해나가는 단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이 많이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뻗어가서 좋아질 것 같으면 이제 좀 압축하고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압축을 안 해봤다가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현금을 내가 들고 있었으면은 주식을 언제 살지는 당연히 코스닥 지수 3일 이평선을 회복하거나 전거래일 음봉의 절반 정도 회복하면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도 막 있겠죠. 또는 이제 그럴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방법에서는 이 내가 내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압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동성 컨셉 안에서 압축을 해야 되고 그 유동성 컨셉이 오늘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그리고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컨셉들 중에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게 1번부터 5번이거든요. AI, 수출, 밸류, 바이오, 산업재. 그리고 이제 일정들 좀 챙겨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이런 고민도 해야겠죠. 장이 풀린다라고 하려면 전거래 음봉의 절반 또는 코스닥 지수 3일 이평선 오후장에 그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금을 좀 투입해 보거나 또는 이럴 때 압축하겠죠. 종목을 이제 압축을 시작하는 거는 이 장이 풀릴 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음번에는 이걸 안 당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거 하락은 너무 이례적이라서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당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고민을 해서 이거 지표가 이제 갑자기 내려오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케이스라서 너무 자주 없는 케이스라 대부분이 이제 다 주식을 들고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금을 거의 없이 주식을 떨어지신 분들은 이 종목을 내가 한두 개 가지고 내가 들고 떨어졌으면은 그냥 그건 천수답이에요. 그냥 들고 이제 오를 때까지 기대를 하든지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걸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같이 이제
한 2, 30개 들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매수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컨셉 안에서 제일 섹시한 것들로 이제 그 압축을 해 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이제 돈이 생겼어요. 기관 투자자가 야, 연금인데 이번에 자금 집행할게, 또는 뭐 이번에 주식 많이 빠져가지고 그 저 이제 주식 좀 펀드 하나 좀 설정합시다, 뭐 이러면서 펀드를 설정했어요. 그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는 2분기 실적이 컨센 상회한 거 중에서 하반기에도 피크아웃 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마 사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선도 해당할 것 같고 밸류업도 해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나름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시장이 투자자들이 먼저 선점하지 않을까. 방산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관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다 똑같겠죠. 일단 내가 지금 돈이 생기면 2분기 실적이 컨센 상회한 거를 사야 마음이 편하겠죠. 지금 실적이 좋은 게 다음번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물론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또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출액 증가율 YY가 피크아웃 할 것 같은 반도체는 좀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너도 나도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도 이제 업종별로 탑라인 YY 증가율을 보니까 점차 강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을 보고 뭐 기계업을 트라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유동성 컨셉 안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가만히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먼저 포트폴리오에 좀 압축해내가는 대상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2분기 컨센서스, 2분기 실적이 컨셉보다 서프라이즈 난 것들이 이 5가지 컨셉 안에 대부분 다 또 포함되어 있겠으니까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명확한 방법은 없어요. 다시 반등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망가지면은 내가 주식을 잘 골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장이 나를 위해 먹여준 거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뭐 똑똑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목표한 것은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까, 그런 이제 고민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번 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내가 들고 떨어졌을 때 천수답이 됐을 때가, 저도 이제 처음에 매니저 할 때 들고 떨어져가지고 천수답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차선책으로 중에서 최고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은 올라올 때 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그래도 따라 올라가려면 매수가 계속 발생하는 컨셉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압축을 잘해야 되는데, 그 압축하는 방법의 가장 최선호가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2분기 컨센서스가 상회했던 것들이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 지금 다른 데이터들 보면은 지금 시장 과매도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MDD를 봤을 때 제 생각에, 야 이게 코로나처럼 GDP가 박살나거나 그러진 않지 않냐. 그러면은 2015년도나 2015년도에 중국 경기 둔화 이럴 때 그때만큼 뭐 MDD 깨지는 정도가 16% 코스피, 그러면 코스닥은 한 20% 초반, 그럼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깨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딱 걱정하는 게 지금 뭐냐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올렸는데 신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더라. 그래서 오늘 아마 두들겨 맞은 게 신용이 이제 많이 깨지면서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이게 8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일이랑 8월 2일까지는 시장이 반등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막 신용을 줄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일 날 보게 되면 신용 잔고가 줄지를 못했어요.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가 8월 5일 날 거, 오늘 이제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신용잔고의 MDD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의 MDD가 있는데, 이 신용잔고의 MDD랑 지수의 MDD가 거의 유사해요. 제가 이거 제목은 안 바꿨지만 2015년도에 중국의 경기 둔화일 때, 이때 당시에 코스피의 이게 신용잔고예요.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그 코스피의 신용 MDD가 22%까지 터졌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신용의 MDD가 22%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수랑 비슷하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보게 되면 이건 지수의 MDD인데 이때 이제 많이 터졌던 게 16%까지 터졌고 좀 줄어들고 그다음 20%대까지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 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을 줄일 타이밍을 못 잡았다 시장이. 그리고 이제 2024년 8월 5일 날 허겁지겁 신용이 줄어든 거다. 근데 그 신용이 2024년 8월 5일 날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시장 빠진 거에 한 80% 정도는 준해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8월 5일 또는 8월 6일 날까지도 한 번 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한 신용 잔고의 MDD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빠진 거 정도만큼 수렴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급상의 이제 괴롭힘은 어느 정도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8월 2일 날 7% 정도였으니까 오늘 이제 8월 5일 날 얼마나 빠졌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내일 체크가 되겠죠. 매일매일 당일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늘 이제 저는 많이 빠진 걸 굳이 해석하자면 신용이 빨리 털리지 못해가지고 뒤늦게 털리면서 더 시장을 밀어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